420년 전 우리 민족의 비극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으로 통칭되지만 한중일 관계를 재정비하고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가르게 된 전쟁이다. 시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속에 담긴 정유재란 당시 긴박했던 순간들. 명량대첩 승리의 비밀은 자연지형에 대한 지식과 조류 주기를 꿰뚫고 있었던 조선의 과학이었다. (420년) 전 치열했던 명량대첩의 흔적. 바닷속에 묻힌 역사의 흔적은 무엇일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숨가빴던 전쟁의 현장을 찾아가 보자. 한국사를 탐구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현재가 나아가야 할 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함께 발전한 것은 과학이다. 현대에서도 주목받는 전통 과학, 오늘은 어떤 역사를 마주할까?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어떤 답을 찾게 될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새겨보면요, 우리 역사 속 전통 과학을 재발굴하면 현재와 미래의 과학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요, 미래 눈을 하고 역사를 보겠습니다. 미래의 눈으로 볼 역사 현장은 바로 구례, 이순신 장군과 인연이 깊다. 산수유가 지천으로 피는 아름다운 구례에는 어떤 역사적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정유재란은 임진왜란의 2차전으로 불린다. 1차 임진왜란으로 소강 상태를 맞은 조선과 외, 그리고 명나라. 명나라와 왜군은 화의를 시도하지만 결국 결렬되고 왜군은 다시 조선 침입을 시도한다. 정유재란 때는 피해가 굉장히 증가한 것은 이들이 보복성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때 들어왔을 때는 이제 1597년 1월 달부터 다시 전쟁이 붙었는데, 이때 이들은 이제 닥치는 대로 사륙하고 죽이고 불지르고 아주 이런 일들을 너무 일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조총이 사정거리가 50m였는데 정유재란 때 들어올 때는 사정거리가 100m로 늘어났어요. 이러니까 거의 철포 수준의 그 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아군들도 거의 총에 맞으면 다 전사했습니다. 왜군은 더 발전된 무기로 조선을 침략했고 전략 또한 악랄해 군인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이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정유재란이 시작될 때 전쟁터에서 볼 수 없었다. 정유재란은 외가 조선을 진짜 두려워하게 된 전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유재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부재를 외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전라남도 여수시. 1591년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부임한 곳이다. 이때 이미 이순신 장군은 외침을 예상하고 미리부터 군사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었다. 이순신 장군은 1593년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수군에 대한 작전 지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3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됐다. 1차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 그래서 백성의 신임을 얻었지만 선조는 그런 이순신 장군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첩자에 의해 전달된 외가 부산을 침입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에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출정 명령을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거짓임을 간파하고 불응한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잡아들이라 명한다. 이순신을 잡아올 때에
선정관에게 표신과 밀부를 주어 보내 잡아오도록 하고 원균과 교대한 뒤에 잡아올 곳으로 말해 보내라. 이순신 장군이 음력 2월 26일 날 한산도에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3월 8일 날 서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28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왕과 신하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살려둬야 하는 거 아니냐.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명장을 죽일 수는 없다. 라고 건의를 하고 살려두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선조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선조와 조정 대신들의 이순신 장군을 향한 질투는 정유재란이 막 시작될 때인 1597년 극에 달았다.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된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는 두 번째 백의종군이 시작된 날을 상세히 적었다. 음력 4월 1일 감옥문을 나왔다. 남대문 밖 윤관의 사내종의 집에 도착했다. 백의종군이란 흰옷을 입고 벼슬이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순신 제도께서는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조산도 만호 시절과 삼도수군 통제사 시절인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백의종군 처벌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잘못하면 파직을 하면 그만인데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무보직, 계급이나 직책은 없지만 군문에 종사해서 공을 세우면 다시 복직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인재를 아끼는 그런 인사 철학이 반영된 그런 제도거든요. 두 번의 백의종군과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이 상세히 알려진 것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때문이다. 난중일기는 2013년 유네스코에 등재된다.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군사적 갈등을 포함한 세계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대를 지휘했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해전을 벌였는지,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거기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일기를 떠나서 당시의 어떤 해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당시 임진왜란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뭐 국보가 된 것이고 또 뭐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그런 기록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백의종군길 중 남도 땅을 밟았던 첫날도 기록되어 있다. 음력 4월 26일 일찍 식사를 하고 길에 올랐다. 구례현에 도착했다. 금호랑은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다. 선임필의 집에 임시로 머물렀다. 그런데 구례에 도착한 것은 백의종군을 시작한 지 25일이 지나서였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구례에 도착하기 전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을 하면서 아산에 들렀다. 당시 이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부인과 자식들이 살고 있었다. 열 살 정도 넘어서 아산으로 이제 이사를 오셨거든요. 그 뒤로는 여기가 이제 이순신의 본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장을 하고 무과의 시험을 합격을 하고 여기에서 관리에 진출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산은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최적의 장소였다. 친척들을 만나고 본가에서 몸도 마음도 잠시 쉴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여수에서 배를 타고 올라오는 도중
배 안에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순신 장군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슬퍼했다. 하늘 해도 까맣게 변했다고 일기에 적었다. 하지만 그는 죄인의 몸, 3일간의 장례만 치르고 다시 백의종군길에 올랐다. 그리고 한양을 출발한 지 25일 만에 남도의 시작 구례에 도착했다. 이순신 장군의 남도 백의종군길을 따라 구례에 도착했다. 개척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피난민이 정착해서 생긴 마을이다. 이순신 장군이 개척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산수유차로 그를 맞이했다고 한다. 개척마을에는 봄을 알리는 산수유꽃이 노랗게 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노란 산수유꽃에서 백성을 그리고 나라를 지키자는 의지를 다졌을지도 모른다. 개척마을은 임진왜란 때 피난민들이 정착한 마을입니다. 임진왜란 후 또다시 침입한 왜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비책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의 다음 목적지는 보성. 그리고 그때 한반도는 왜와 전쟁 중이었다. 바다에서 왜군은 이순신 장군이 없는 수군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선조는 수군을 총동원해서 7천량 해전을 치르라 명했다. 충청우수사 이억기 장군,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 등 여러 장수들이 모여 7천량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배설 장군은 7천량 해전을 반대했다. 결과는 조선 수군은 전멸당한다. 남은 군함은 배설 장군이 탈출시킨 12척의 배뿐이었다. 구례에서 14일을 지낸 이순신 장군은 보성에 도착했다. 보성은 정유재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기지 같은 곳이었다. 제가 길을 따라오다 보니까요, 보성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까지 오는 길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여의였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또 왜군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보성에서 멈춘 건요, 바로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끄는데 단초, 바로 실마리가 됐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성에 도착한 이순신 장군, 어떤 직감이 그를 급습했다. 음력 8월 2일 홀로 군 복무하며 지내는 집에 앉아 있었다.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을 어찌하랴. 이날 밤 꿈에서 임금님의 명령을 받을 조짐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8월 2일 백의종군을 끝낸다. 이유는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다시 복직시켰기 때문이다. 7천량 해전에서 대피한 위기의 조선을 구원할 수 있는 장군은 그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방진관은 이순신 장군의 처가다. 제수영 통지를 받고 이순신 장군이 들른 곳은 바로 보성이다. 근데 궁금한 게요,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백의종군을 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왜 하필이면 처가인이고 보성이 들렸을까요? 다시 통제사가 돼서 들어오시는데 사실 그때는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군이 그 군사들 6명하고 군관들 9명밖에 없다. 아, 그렇다면 내가 그 장인 복내로 가면 조금 더 뭔가 원활한 지원을 받겠다 해서 육지에서 15일 계시는데 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루씩 이틀씩 있다가 이곳에서만 열흘간 계십니다. 근데 열흘간 이곳에 계시면서 완전히 다 무기를 다 갖춥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보성은 이순신 장군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음력 4월 26일 보성의 군기물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했다. 짐 싣는 말 4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보성은 군량미를 저장하는 창고 조양창이 있었다. 다행히 보성은 외의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 군량미는 그대로 창고에 있었다. 이 군량미는 후에 명량 대첩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순신 장군은 보성에서 군량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받았다. 아, 여기가 방씨 부인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그 21살 때 결혼해서 32살에서 과거에 합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11년 동안이나 이 장인 입장에서 뒷바라지를 했다고 보면 정말 이 장인도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인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일조하신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처가 방씨 일가는 군량미뿐 아니라 의병들까지 동원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보성의 로맨티스트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장군께서 그렇게 본인이 관심을 많이 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랬는지 이쪽 길이 그 이순신하고 말을 타고 다닌 길이라고 또 이순신 사랑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그 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마을 이름이 또 태평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순신의 길, 이순신 사랑의 길 이것은 아주 이쪽 사람들한테 아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그 정말 훌륭한 뭐 장군이나 큰일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내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데 그런 또 로맨티스트였네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싸운 장수의 또 다른 모습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남편이자 가장의 모습이었다. 정유재란을 이기는 진짜 무기를 보성으로 옮기려 했다. 진짜 무기를 보성으로 옮기기 위해 그는 의지를 다졌다. 바로 이곳 열선루였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어찌 보면은 이곳에 와서 아까 이렇게 군미도 구하고 또 의병들이 모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여기는 그 명랑해전 9월 16일 날 있는데 명랑해전이 있기 한 달 전에 여기서 구한 식량과 쌀을 가지고 전투를 함으로써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처갓집에서 밀어주는 힘, 또 애갓집에서 밀어주는 힘, 또 이 향병들 모이는 힘 이것들을 완전 결집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곳이 바로 이 열선루의 흔적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열선루에서 선조에게 편지를 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한다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합류하라는 왕명을 거부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로 수군을 재건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정유재란의 대반전은 그렇게 준비되었다. 그런데 왜 선조는 자신의 명을 거부한 이순신 장군에게 백의종군을 명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순신 장군께서 그 정부에서 내린 조정에서 내린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봉건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선조가 백의종군을 2번이나 시켰는데 결국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말한 그 뒷 배경 속에서는 본인이 군사와 식량을 이 보성에서 다 거둘 수 있다라는 정보를 다 취합했기 때문에 해도 그 전투상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네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조도 그러면 지간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중에 이제 다시 그렇게 명령을 수정을 합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점점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군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수군뿐 아니라 육군도 왜군에 밀리고 있던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돌자 보성 지역으로 군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3,500명 정도의 그 군인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 아까 6명 병사 말고 이제 자기가 딱 세보니까 장교들만 120명이 됐어요. 당시에는 이제 분관이었습니다. 네네. 이 분관들만 해도 120명이 되니까 충분히 배를 12척 정도는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배를 한 척 더 얻었다. 녹도만호 송여종이 배 한 척을 수리해 합류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의 배는 총 13척이 되었다. 이때 외의 수군은 한산섬을 지나 남해안 일대에 침범하면서 육군의 육상 진출과 동시에 서해로 진출하려 하였다. 한양으로 가르는 외의 전략을 이순신 장군은 간파했다. 이순신 장군은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전라남도 각 지역에서 차근차근 준비했다. 구례는 장정과 병사를 보냈고 곡성은 군관들과 수군 재건을 논했으며 보성에서는 군량미를 선적했다. 그리고 해남을 시작으로 명량대첩이 시작됐다. 본인이 갔던 그 길들은 꼭 그리고 본인이 글로 자취를 남깁니다. 오늘날 혹시라도 오류가 있을까 봐서 앞에다 예를 들면 군영이어도 여기 군영은 구미 군영이다 해서 구미라고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여기 오셨구나 이렇게 알게 딱 그렇게 매우 그러니까 군인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명확하고 나라를 위한 그 신념이 대단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길들이 정말 오늘날 이제 수군 재건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이종군 길을 걸으면서 조선의 수군 재건은 이미 시작됐던 것이다. 명량대첩 직전 외의 서해 진출에 물목이 되는 명량을 지키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어란포로 향한다. 13척의 배로 치른 첫 번째 해전은 어란포 전투였다. 그 후 벽화진에서 두 번째 소규모 해전을 치른다. 명량해전 있기 전 외가 소수인 조선의 수군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제 공격을 한 것이다. 이순신 함대는 장도로 이동하여 밤을 지내고 8월 29일 진도의 벽화진에 도착하여 보름 동안 머물렀다. 난중일기에도 어란 벽화정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 1597년 음력 9월 7일 살피고 감시하는 군관 임중영이 와서 적선 55척 중에서 13척이 이미 어란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 수군입니다. 외에는 조선 수군의 건재함에 긴장했다. 고작 13척의 배에 패할 리 없다는 확신에서 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왜군을 감쌌다. 어란포와 벽화진 전투는 조선의 수군에게는 사기를 북돋아주고 왜군에게는 전쟁에 대한 불안함을 안겨줬다. 벽화진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역사 중 하나다. 이 전쟁으로 조선은 명량대첩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열세 척의 조선의 배와 수백 척의 왜군 배가 맞붙었던 역사적인 현장이다. 명량대첩은 조선 최대의 해전으로 꼽힌다. 명량대첩이 치러졌던 그날 울들목의 물살은 파도가 아닌 회오리를 만들며 전쟁의 슬픔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420년) 전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을 찾기 위한 탐사는 계속되고 있다. 전장의 질이 좋고 여기가 울돌목이구나. 울돌목 회오리가 치는 바로 바다 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울돌목으로 인해서 아군의 배 13척으로 이순신 장군은 적게로는 133척에서 많게로는 300척, 500척을 대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거친 물결, 이 휘몰아치는 울돌목 아래 우리의 숨겨진 역사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420년 전 전쟁 명량대첩은 여전히 우리의 자긍심으로 남았다. 13척의 배로 왜군을 물리쳤던 선조들의 지혜와 용맹에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명량대첩에서 용기를 얻고 새길을 찾기도 한다. 명량해협에 대한 수중 발굴 조사는 활발히 진행 중이다. 격전지가 바다였던 만큼 유물들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화학 지식과 무기 제조 기술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무기들이 발견되며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조선 선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승자총통이 발견됐다. 승자총통은 총구에서 화약과 실탄을 장전하고 손으로 약선에 불씨를 점화 발사하는 유통식 화기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의 조총 때문에 위력을 잃은 비운의 무기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명량해협에서 발굴된 수중 유물들을 보존 및 복원, 역사적 고증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2년 발굴된 소소승자총통, 이것은 명량대첩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용 총통이다.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는 지금 2012년도부터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까지 총 4차에 걸쳐서 발굴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총 790여 점의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무기류, 임진왜란에서 사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은요, 크게 소소승자 총통이라고 하는 총통 석정, 그리고 그 돌포탄을 뜻하는 그 석환이라고 하는 유물이 총 6점이 출수가 되었고요. 보존 처리 중인 유물은 석환이다. 석환은 조선시대 화포에 사용된 포탄의 일종으로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무기다. 철환이 부족할 때 대용하기 위해 각 군영에서 제작하였다. 현재는 탈염 작업, 즉 염분을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던 유물의 부식을 막기 위한 과정이다. 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돌로 만들어진 석환인데, 지금 이 유물에 이런 해양 생물들이 부착되어 있어서 이런 부착되어 있는 해양 생물들을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건조랑 강화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명량해협에서 발굴된 새로운 유물, 바로 노기다. 노기는 쇠뇌의 방화쇠 부분을 뜻한다. 쇠뇌는 활보다 멀리 쏠 수 있는 장거리 공격용 무기다. 활 시위를 손으로 당겨 쓰는 일반 활보다 발달된 무기다. 일반 궁수를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것과는 달리 쇠뇌를 쏘는 궁수는 간단한 조작 훈련만으로도 병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 급하게 재건된 조선 수군에 쇠뇌는 중요한 무기였을 것이다. 부식이 심하게 된 유물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유물의 형태를 보존 처리한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형태 및 재료 등을 알 수 있다. 400여 년이 넘은 무기들의 형태가 현대에 다시 부활하고 있다. 주조품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심하게 되면은 아예 가루로 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화 처리를 하는 부분이나 보관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제작 방법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관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유물들이 바다의 침수가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이 되게 된다. 갯벌 안에 묻혀있는 유물들은 거의 100%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서 후대에도 발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울돌목은 해류가 빨라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형, 명량 대첩의 흔적, 무기들이 그대로의 형태로 발굴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수중 유적에서 발굴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해역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게 과거 명량해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울돌목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임진왜란사와도 또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무기사와도 굉장히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도 명량 대첩의 유물을 품고 있는 바다 울돌목. 이순신 장군은 왜 울돌목에 13척의 배를 주둔시켰는지, 13척의 배로 왜군 수백 척의 배와 어떻게 맞설 수 있었는지, 이 울돌목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곳 바다를 보면요, 특징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야, 거침없이 흐르는데 바로 이곳이 중요한 역사의 한 현장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바로 울돌목입니다. 아, 여기가 울돌목이에요. 네, 울면서 도는 바다의 길목이라 울돌목이고요. 네. 울명, 돌량, 명량 대첩이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대승이 있었던 기적의 장소입니다. 울돌목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해역을 가리킨다. 해남에서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한 길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험한 물살로도 지금까지 유명한 곳이다. 울돌목은 지형적인 면에서 북서쪽으로는 정등해와 목포로 연결되는 시야에, 그리고 남쪽으로는 마로해로 연결되는 길목에 마치 깔때기 모양의 좁은 수로입니다. 네,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비해 수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입구에 들어오는 많은 양의 물을 이 수로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물살이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울돌목의 지형은 바다지만 매우 좁다. 일명 협수로. 넓은 남해의 바닷물이 서해로 흐르는 형태인데 바닷물이 한꺼번에 좁은 곳으로 흘러서 물살은 매우 빠르다. 물살의 속도는 1시간이면 20km 이상을 떠내려갈 수 있을 만큼 빠르다. 그리고 물이 흐르면서 소리를 내는데 꼭 사람이 우는 소리처럼 구슬프다. 울돌목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약 4km고요. 그다음에 가장 좁은 폭은 300m, 그리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20m로 해저 지형이 아주 불규칙한 협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빠르게 흐르는 물이 해저 바닥이나 해안가의 바위 등과 부딪혀서 요란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옛 분들은 이제 바다 울음소리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좁고 유속이 빠르며 불규칙한 지형 때문에 울돌목의 조류차는 매우 크다. 그래서 수심이 낮은 지형에서는 소용돌이 형태의 조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용돌이 형태가 수심 낮은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진도대교 절반 정도가 저수심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을 피해 뱃길이 조성되어 있다. 좁은 폭 4km의 긴 길이, 그리고 해저는 울퉁불퉁하게 형성되어 있는 울돌목. 명량 대첩 당일 진도 앞바다는 북서 방향으로 흐르는 밀물대를 맞는다. 물길은 점차 거세져 유속이 최대 초속 4m까지 빨라진다. 그리고 썰물대로 바뀌면 물길이 바뀌고 유속도 변화한다. 명량해전은 전쟁할 그 해전을 벌리는 장소를 이순신이 택했는데 바로 그 물길이 좁아져 가지고 그
적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길목을 찾아 지켰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이면서 명량해전에서의 승리 요인이 중요한 승리 요인이 되는 것이죠. 명량 대첩 당일 조류는 총 3번이 바뀐다. 첫 번째 조류는 북서 방향으로 들어오는 상황. 두 번째는 유속이 약해진 상황. 이때 조류는 낙조류로 바뀌어서 우리 함대에 유리하게 조류가 형성된 것이다. 이순신 장군과 우리 수군은 울돌목에 조류를 잃고 있었다. 조류에 맞춰서 공격과 방어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순신 장군이 대장선만이 일본 함대와 홀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때 조류는 창조류로 북서 방향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대장선이 일본 군선이 이제 포위되고 우리 군 전선 두 척이 일본군에 반격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조류는 아직 창조류지만 유속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이순신 함대의 모든 배가 총 공격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때 조류는 낙조류로 바뀌어서 우리 함대에 유리한 상황으로서 적선 수십 척을 이제 부수고 적들이 후퇴하는 상황입니다. 울돌목은 최대 유속이 6.5m로 물살 때문에 장기 관측이 힘들다. 국립해양조사원은 6개월 동안 장기 관측에 성공, 420년 전 조류 흐름을 추정했다. 조류는 일반적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물바뀜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약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님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물 바뀐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진왜란 1592년 한산도에서 벌어진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 전법을 이용 일본 수군을 크게 격파한다. 조선 수군의 군함이 많았을 때의 전술이다. 하지만 명량 대첩에서의 조선 수군 군함은 고작 13척. 이순신 장군은 새로운 비책을 세운다. 바로 일자진 전술이다. 명량에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기존에 사용하던 하객진을 버리고 그 수적인 열세, 배의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일자진을 핍니다. 그래서 배를 일렬로 늘어놓고요. 그 위세를 떨다가 적들이 가까이 올 때는 진을 좀 배인 그 진을 쳤던 배의 일부를 뒤로 빼서 서로 겹쳐서게 해서 멀리서 보면 좀 배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그 진법을 펼칩니다. 일자진은 13척의 배를 일자로 펼치거나 적이 가까이 왔을 때 배의 일부를 뒤로 빼서 겹쳐 보이게 했던 전략이었다. 한 번에 5척에서 6척 정도의 배만 들어올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의 수군은 울돌목 입구를 막아섰고 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만약에 13척을 가지고 300여 척이나 되는 일본 함선과 함대 세력과 넓은 바다에서 싸웠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명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순신 생각에 좁은 물목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일종의 골목길로 들어간 거예요. 도저히 수적 열세를 만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객진을 못 피고 일자진을 핀 이후에 그 지형지물과 천문,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언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정확한 시간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울돌목의 조류대를 알아내기 위해 현대 과학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미 420년 전부터 지형과 자연을 이용해 군사 전략을 짜냈던 것이다. 단순한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환경,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해서 왜군을 물리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명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쟁들과 좀 달랐던 점이 있어요. 어떤 게요? 23번
싸워서 23번 이기셨다고 하시잖아요. 이길 태세를 갖추고 여기도 역시 이길 태세를 갖췄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작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그냥 난전,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난전이었어요. 그 배경에는 울돌목의 거친 물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지혜, 그리고 이곳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민초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순신 장군이야 뭐 워낙 유명하신데 네. 근데 우리 민초들 얘기를 하셨어요. 네. 민초들도 많이 참여했나요? 아, 그럼요. 기록에 보면은요. 충무공 부대를 자처하면서 해남 사람 마하수는 뭐 향선, 그러니까 지역의 어선들을 동원해서 저쪽 뒷바다에서 우리 수가 많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산, 곳곳에 망금산이라든가 청룡산, 옥매산 이런 데 여인네들이 손맛 잡고 남장을 해서 산허리를 돌면서 강강술래를 돌았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주변에 보이는 산들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정말 가슴 졸이면서 이순신 장군을 응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가장 큰 차이는 의병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자 하지 않았다. 정유재란의 승리 이유는 민초들의 힘도 크게 작용했다. 명량대첩 또한 지역의 어선들로 이순신 장군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우리는 명량해전을 그분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장계는 없습니다. 장계가 일부 인용된 선조실록의 기록은 존재하지만은 한산대첩 같은 경우는 장계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산대첩 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싸웠구나라는 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명량대첩 장계는 지금 없어졌어요. 명량해전 다 일기를 읽어보시면은 그분이 맨 앞에서 싸움을 합니다. 음력 9월 16일 상선이 홀로 적선 속으로 들어갔다. 배 위의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적이 비록 천척이라도 감히 우리 배는 바로 치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불안에 떨지 말라. 힘을 다해 적을 쏘아라. 명량대첩의 모든 일은 난중일기가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순신의 리더십이 빛난다. 명량대첩은 승리로 끝났다. 자연과 과학 그리고 민초들, 정말 중요했던 죽고자 목숨을 내놓았던 이순신 장군의 힘으로 13척의 배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688년 숙종 14년에 명량대첩비가 건립되었다. 이 명량대첩비는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 지역 유지들에 의해서 다시 건립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 또 안타까운 역사를 말해주는 정말 비운의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은 명량대첩비. 정유재란과 일제강점기, 일본은 끊임없이 조선을 괴롭혔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싸워 이겨냈다. 그리고 이 명량대첩비 속 역사에 고스란히 담겼다. (420년) 전 일어났던 정유재란,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용기, 이름 대신요 우리 땅을 지켜낸 우리의 민초들이 있어서 우리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의지의 한국이라는 말의 근본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역사는 지난 시간이 아닌 되돌아올 미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떤 역사의 구절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